네, 세 번째 세션은 사회정부 분야인데요. 이번 발제는 연세대학교 조인영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조인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제 마지막 세션 사회 정부는 저희 은사님이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선욱 교수님의 리더십 하에 저와 같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원래 최병일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제 이재열 교수님께서 처음에 기획 의도로서 이제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던 거는 저희가 한국고등교육재단 5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그동안 축적한 학자적인 그런 통찰과 연구 역량을 어떻게 보면 대중을 향한 목소리로 조금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더 대중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서 있는 지점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저희 학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조금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세션 3 사회정부 파트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맷은 동일하고요. 예, 처음부터. 네. 현재 지금 사회정부 파트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사회정부 분야의 성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요. 우선 굉장히 고도화된 경제 성장, 그리고 특히 수출 지향 산업화 전략의 전략의 성공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속 압축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및 지역 개발의 속도도 대단히 빨랐고 생활 수준의 향상 역시 아주 빠른 속도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통해서 고도 성장기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물가 인상을 대단히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화는 2000년대 이후 세계화의 진전과 심화에 발맞춰 우리 역시 개방 경제로 이행을 하였고, 그리고 각종 기술 경쟁력,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서 주요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성취가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초등교육에서 시작한 보편 의무교육이 확대가 되어서 전국민 100%에 가까운 문해율을 달성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전국민 대학 진학률이 무려 70%에 가까운 수치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R&D 연구 개발 지출에 있어서 GDP 대비 대단히 세계 수위의 그런 수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가 측면에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복지국가로의 진전을 이행을 하였고, 국민연금, 보편적인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체계를 이미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수한 관료제인데요. 저희는 굉장히 실적에 기반한, 다시 말해 능력에 기반한 시험을 기반으로 하는 임용제도를 바탕으로 우수한 관료들을 선발을 하였고 9급부터 5급까지 모두 시험을 통해서 대부분 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개 채용 시험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공정한 공무원 관료 공급 체계를 마련을 하였고, 이를 통해 대단히 안정적인 배버식 관료제를 확립 발전시켰다는 성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정부 주도의 ICT 정책과 정보화 정책을 시행했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전화 보급 사업부터 정부가 대단히 주도적으로 기술 혁신을 촉진해온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에 또 직면해 있는데요. 그 어려움들을 몇 가지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 관료제의 전통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 영역에서 정부가 대부분의 일들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규제 역시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의 협력보다는 대단히 억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 중심적인 해결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 집권당이
뭐 민주당이든 혹은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이 아주 강력한 국가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엘리트들은 늘 국가 중심의 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정부는 해결해라 라는 구호를 늘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관료들 역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요새 좀 관찰을 해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정권이 바뀔수록 관료들의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옷을 벗어야 하거나 혹은 평생 동안 일했던 관직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일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 관료들이 더욱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껴안기보다는 굉장히 회피하는 식의 복지부동형 행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당파성이 강해지다 보니 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혼란스럽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제 부처 간 협력 부족으로도 이게 나타나는데요. 정부 부처 간에 너무 칸막이가 높다 보니 관료들끼리도 협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말로는 저희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외치고 있지만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협력이 부재하고 나아가 공공과 민간 협력은 더더욱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국회, 정당과 정치인, 시민단체 이 모두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불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시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낮은 편인데요. 하지만 정치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이것도 역시 대단히 낮습니다. 그나마 조금 높은 게 이제 공무원에 대한 신뢰였는데 요새는 그 수치 역시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노동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효과적으로 중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사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압적인 노동시장 운용을 계속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종합적으로 저희 사회는 늘 사회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 갈등을 예로 들면 모든 분야의 갈등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계층 갈등, 이것을 다시 말해 다중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피할 수 없는 저출산과 그리고 지역 세태, 지방 세태의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출산은 저희가 지금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서울에만 주로 일자리가 집중되다 보니 청년들은 대부분 지방 대도시, 소도시를 막론하고 전부 떠나서 서울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현상은 결국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더 높이는 현상을 낳게 되어서 가격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그리고 지방에 버려진 집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 바탕으로 저희도 수합 분석 결과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국의 상황을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으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조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은 이제 몇 개 조금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의 강점 부분에서는 저희는 늘 굉장히 근면성실한 국민성을 자랑해왔고 그리고 여전히 저희 학생들은 가장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교육의 질에 있어서도 지금 많이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시고 있지만 사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우리 공교육 교수들의 질이 가장 좋습니다. 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이 교사의 질이 굉장히 잘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또 실험 정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약점으로는 저희는 늘 변화를 선도하기보다는 선진국의 변화에 조금 발맞춰서 뒤따라가는 그런 유형의 다시 말해 좀 추격에 특화한 그런 국민성을 조금 보여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남과 과하게 비교하고 나와 옆 사람 그리고 나와 옆집 이런 생활 수준과 이런 것들 너무 과하게 비교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증 수치가 높고 그리고 그 결과 자살률도 높고 행복도가 굉장히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신경을 써주시는 거는 참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경쟁을 강화하다 보니 학생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사교육에 치여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암기나 빠른 문제 풀이에 집중을 하다 보니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은 점차 전문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뭐 KDI라던가 한국인이라던가 하는 연구기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를 하더라도 뉴스 댓글에는 늘 부정적인 의견이 가득합니다. 조사를 제대로 한 게 맞냐? 전문가 못 믿겠다. 보통 이런 불신이 늘 만연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회 요인은 이제 무엇일까요? 조금 동전의 양면이긴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가 설계한 교육 과정에 맞춰 아주 표준적으로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들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우리의 교육 산업 역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과 지방에 굉장히 많은 해외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개도국 유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랍게도 이들의 학업 수준이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민에 대해서 약간 불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기회 요인을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한류 그리고 K문화는 대단히 수용력이 높고 그리고 갈수록 더 인기를 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도 대단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국어에 대한 배움도 많아지고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관광도 굉장히 이제 많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의 위험 요인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극심한 저출산 그리고 날이 갈수록 혐오가 더 강화되는 우리의 갈등들 그리고 고령화 추세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려되는 것은 관료지망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관료를 꾸준히 공급해왔던 한국이었는데 요새는 관료지망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저는 행정학과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직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 맞게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예상되는 미래가 대체 뭘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김선혁 교수님과 저의 결론은 이대로 가면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사회 갈등을 끊을 어떤 매개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는 갈등과 혐오에 기반해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멈춘다거나 혹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조금 어렵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제 계속된다면 사실 사회 기반 시스템은 붕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의정 갈등이 대단히 심각하지만 병원, 특히 응급실을 운영할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수과들, 뭐 내과, 산부인과 이런 인력들이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고령층 인구의 다수는 그냥 자연적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울한 결론만 있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외국으로 이주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러한 추세는 사실 저희만 예상한 것이 아니고 저희 이제 토론을 맡아주신 이제 박성웅 박사님께서 작성을 하셨던 스태피 보고서에서 이미 2017년에 예견이 되었습니다. 이 설문을 바탕으로 보면 연령 불문하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현 시스템의 유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현 시스템이 붕괴해야 된다라는 응답에 클릭을 눌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국민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심한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 사회정보팀에서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는 대체 뭘까? 그 상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미워한다에 가까울 정도로 이해가 대단히 낮고요. 다른 사람의 상황에 본인을 넣고 공감을 갖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제 공동 번영에 대한 믿음이 대단히 낮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혐오도 줄이고 어떻게 보면 갈등도 줄어들 텐데요. 지금은 옆 사람을 밟아야만이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희 사회정보팀에서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는 이런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좀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정부가 지금 더 이상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정부가 아닙니다. 청렴하다고 생각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믿음을 좀 더 회복하고 다시금 청렴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부를 다시 세울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동체의 합의에 기초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혁을 추진하고 그리고 타협과 절제, 관용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번영을 추구하는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바람직한 미래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금 기술 측면으로 넘어가자면 우리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정보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구는 있는데 사실 알맹이가 조금 없는 형편입니다. 충분히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증거 기반 정책을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규제 역시 어떤 데이터나 학술적인 발견에 의해서 규제를 추진하지 않고 대단히 정파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한국형 발전 모델을 다시금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사회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별, 계층, 세대 갈등이 극복이 되어야겠죠. 지금은 모두가 자신을 굉장히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좀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많이 참여하는 토론과 타협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과거의 공과를 늘 고찰하고 늘 성찰하고 그래서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실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가 극복되어야 하고요. 파벌주의와 분열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 역시 조금 지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특히 공무원의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 직업관료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은 공무원이 중립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약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적인 측면이든 혹은 문화적인 측면이든 공무원이 중립성을 해치지 않고서도 본인들의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연속성과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정보를 더 잘 활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이 균형을 이뤄서 소멸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그리고 지역이 특색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굉장히 바람직한 미래와 저희가 지금 추세로 가다가 보면 붕괴할 거라고 보는 이 두 미래 간에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개혁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제 몇 달 동안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리한 개혁안은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개혁안은 시민사회 개혁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공동체적 토론이 대단히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토론의 장이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특히 정치, 행정 관료들, 그리고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공공 수기의 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리고 이 시민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타당한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관료들의 검토 역시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갈등을 이제 표출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이런 극단성을 조금 지양하고 조금 중도적인 토론의 장으로 이제 시민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조금 필수적이지 않을까. 강연의 형태든 교육의 형태든 어떤 시기로든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시민들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능동적인 시민으로, 그리고 공적인 시민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의 NGO들이 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정치화되어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시듯이 NGO들은 어떻게 보면 극단화된 아이디어를 표출하는 데는 조금 능하지만 대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은 대단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NGO들도 전문적인 역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관료가 모두 참여해서 특히 전문가들이, 저희 같은 학자들이 이제 장기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식별을 하고, 그리고 이를 잘 논의해서 전국적인 토론의 장, 초당적 합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민사회 개혁을 위해 어떤 세부적인 정책 도구들을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조금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 가령 수기 토론과 제도 개혁이 가능한 공공 포럼을 활용하자. 그리고 문화 인식 변화를 위해서 미디어 및 공공 캠페인을 좀 더 잘 활용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그 공공 캠페인이나 공익 광고들이 대단히 조금 유치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사실 보지도 않고 이제 광고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참여적으로 개편하고,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런 캠페인을 조금 더 잘 활용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는 정부 웹사이트 개편이나 유튜브 채널을 잘 활용한 공공소통의 활성화 방안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안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특히 요새 많이 등장하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발전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풀뿌리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민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의 또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요새 굉장히 가짜 뉴스가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극단화된 아이디어들이 매번 유튜브에 뜨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새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주류 미디어에도 굉장히 가짜 뉴스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시하기 위한 미디어 감시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안 두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제안은 온라인 수기 포럼을 도입을 해서 그 토론의 결과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시행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정부의 NGO 재정 지원이 지금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념에 휘둘리지 않도록 재단법인과 같은 제3의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연속성을 조금 더 추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정부개혁인데요. 정부개혁 시간 문제상 약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 주도의 의제 설정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공무원의 공공성과 그리고 중립성, 그리고 공적 의식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부처 간 협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행정을 굉장히 전문으로 하는 독립행정기관의 역할을 제도화하자.
그리고 정부가 저수지처럼 쌓아두고 있는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학계에서도 참여하고 시민들도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정책 검증이 가능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제안은 일단 공무원의 순환근무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재교육, 그리고 공무원 교육 역량 강화, 그리고 미래 시대에 걸맞는 관료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안은 저희가 미래 대비를 위해서 정부의 미래 예측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에드호크라시 조직을 활용을 해서 관료와 민간 그리고 미래 연구기관들이 협업을 늘 상시화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안은 지역 활성화인데요. 사실 지역 활성화 안들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문제는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서울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리고 청년의 지방 취업이나 그리고 대학이나 기업의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인데 인구 감소 지역의 복수 주소제를 추진해서 저희가 서울에도 주소가 있지만 지역에도 주소를 더 하나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유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두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은 지방대학들이 사실 소멸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방대학들이 이런 걸 알면서도 사실 개혁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의 제약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약을 조금 풀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어떤 개선안을 조금 내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과 지역 대학 그리고 산업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은 그동안에는 늘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주고 지역에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꾸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는데 이제는 기획안부터 지방정부가 세울 수 있도록 보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인영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지정토론은 국회 미래연구원의 박성원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영 박사님,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혁신적 품격 사회라는 이 슬로건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그 미래연구를 업으로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러운 틀이지만 이게 50년 앞을 내다본다 이런 게 정말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런 시도를 해주신 그 노력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미래학자로서 보는 일종의 관점들을 한 서너 가지 공유를 좀 하고 거기에는 조인영 교수님 발표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2시부터 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좀 넣어서 제 시각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 교수님이 그 발표 자료에 2017년에 나온 책, 제가 2013년부터 1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과 어떤 미래를 바라십니까?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붕괴 사회를 원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언론에도 보도도 많이 되고, 근데 조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듯이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우리 사회가 망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죠. 새로운 시작. 근데 오늘 한국 그 고등교육재단에서 하는 이 행사의 핵심적인 질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능력이 되나? 2016년, 17년에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과연 시민들이 원했던 새로운 시작을 문재인 정부가 했나?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시작을 할 능력이 있나? 지금도
탄핵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새로운 시작을 할 능력이 있나? 이게 오늘 이 세미나의 아주 주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능력이 있나에 대한 질문은 조 교수님의 핵심 키워드 성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더 잘하면 됩니다. 예측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측은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쉽지 않겠네. 미래 세대에게 엉망진창 물려주겠네. 이 자성이 돼 있지 않으면 예측을 할 필요도 없고 예측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거에 대한 명밀한 성찰에 대해서 각 세션에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우리가 뭘 잘했고 근데 어떤 거는 지금 굉장히 우려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쉽지 않다 이거. 그렇게 그 성찰을 해주신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장기적 전망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제 질문이 하나 들었던 게 한국 사회가 90년대까지 탈압축 개방 시대라는 매우 과거의 잘못된 유산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도를 했던 그 경험이 왜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승자독식 균열로 갔을까? 저는 여기에 우리 전 사회가 몰려들어서 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왜 우리가 그 좋은 비전을 멈추고 승자독식 균열로 갔을까? 그거를 좀 면밀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침 딱 97년에 제가 사회 활동을 한 게 이제 기자로 활동을 했는데 기자 되자마자 IMF 맞아서 뭐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IMF 때의 경험이 한국 시민들한테 몇 가지 각인이 된 게 있어요. 하나는 정부, 국회, 전문가 믿을 게 없네. 저희 신문사 앞으로 그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내 남편 IMF 때문에 실직 당했는데 너희들 뭐 했냐? 시위한 거 제가 다 봤거든요. 게다가 또 믿을 수 없는 거는 회사 동료, 회사 선배. 위기 때 되니까 뭐 누구 먼저 나가라, 뭐 부부가 있으면 여성이 나가라,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졌잖아요. 결국 최병일 총장님께서 한국 사회의 물질적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건강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믿을 만한 게 아무도 없네요. 돈밖에 믿을 게 없다. 그리고 건강. 한국 사회에서 너 취미 뭐냐 그러면 아파트 한 바퀴 도는 게 다잖아요. 왜 탈압축 개방 사회에서 왜 승자 독식 균열로 갔는지에 대한 면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 이제 예측이 돼야죠. 어떤 목표를 찾아야 될지, 누가 동의해 줄까, 좀 더 많이 동의해 주는 비전이 뭘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에게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전문가에도 좀 물어보고 혁신적 품격 사회 매우 좋은데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추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주로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지역 사회에서 미래 대화 뭐 이런 연구를 하는데 제 감으로는 혁신, 안정적 혁신이 좋겠다. 알겠다. 인공지능도 알겠고 뭐 바이오 공학도 알겠고 근데 책임성, 윤리성 이거 내가 잘 모르겠다. 혁신을 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건 알겠는데 천천히 하자. 안정적 혁신이라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품격 사회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차별 혐오 이거부터 좀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평등법으로 지금 거의 17년 동안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있는데 매번 없어지거든요. 왜 안 될까?
또 경쟁을 조금 완화할 수 없을까?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품격 있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들을 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방 소멸 문제, 어디서나 누구나 기회를 좀 가질 수 없을까? 저는 그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를 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핵심은 청년 유출인 것 같고, 더 우려되는 거는 지역에 남는 청년들이에요. 거기에서 공부 잘한 청년들은 서울로 갑니다. 수도권으로 가고 대학도 가고 하고. 근데 지역에 남는 청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지역에 남는 청년들한테 지역에서 일자리도 주고 고맙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야, 너 공부 못했구나. 너 지역에 남았네. 루저예요, 루저. 그러니 이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서울 수도권에서 경쟁하지 못하고 뒤쳐져 나온 그 친구들은 또 지역에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구나 기회를, 이거는 되게 중요한 시민들이 바라는 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 비전이 정해지면 그 비전으로 가야 될 경로가 예측이 돼야죠. 근데 미래연구가 종종 욕을 먹는 게 있습니다. 미래연구는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보잘것없네. 처음에는 막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왜 했는지도 모르고. 그게 왜 그러냐면 비전의 좌표를 찍었다고 해도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 정책들, 전략들은 정말 몇십 년씩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제가 수능 6등급인데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뻔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에 가겠다고 하면 저한테는 다른 과거가 필요하죠. 수능 1등급 과거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맨날 재벌집 막내 아들 뭐 그거 보면 온통 과거로 가가지고 과거 다 바꾸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내가 선호하는 비전은 알겠다. 근데 그 비전을 실현시킬 새로운 경험, 그게 필요한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니 미래연구 비전 제시하고 그냥 끝이 미미해지는. 그래서 포캐스팅이 중요한데 저는 새로운 비전을 이미 앞서서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 품격 사회, 또 사회 쪽에서 말하는 유대감, 공동체 의식, 또 신뢰 정보, 상호 번영을 이미 실현해 오신 시티즌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과거 성장 사회에서는 묻혀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누구랑 실현할 거냐 할 때 저는 그런 시티즌을 이머징 시티즌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비전을 이미 이 사람들은 지역에서 아름아름 해오신 분들, 그분들을 찾아야죠. 그래서 새로운 경험들을 그분들하고 같이 조금씩 만들어 가야 성공 사례도 나오고 이 비전으로 가겠구나 우리가. 이머징 시티즌의 예로 제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공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전장현 전국장애인연합회 해화동에서 시위하고 그러죠. 그분들 이머징 시티즌인가? LGBT 플러스 성소수자 이머징 시티즌인가? 유기농 농부, 다문화 지역 활동가, 지역 시민들, 저는 다 이머징 시티즌 같아요. 이분들이 이미 사회적 혁신적 품격 사회의 어느 일부분은 실현해오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혁신적 품격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계획들을 세우는데 각 팀별로 좀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눠서 계획을 좀 구분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거는 이제 비전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적인 거는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우리의 정책 방향 그런 것들. 예컨대 협력적 거버넌스도 제가 보기에는 중기적 정책 방향 같고, 정부의 예측 역량 강화도 제가 보기에는 중기적 정책 방향 같고, 또 지역 발전, 더불어서 뭐 대학 혁신 이런 것도
중기적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뭐 온라인 수기 포럼의 활성화라든지 뭐 지역 청년의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이런 것도 저는 단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국회에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국회에서 여러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하나로 미래위원회, 그다음에 미래세대 목소리를 계속 듣고 현재 정책에 태클을 걸든지 도와주든지 하는 미래세대부의 창설. 여가부가 있는데 지금 뭐 저출생 대응부로 뭐 바꾼다고 하는데, 그거를 장차 27년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뭔가 미래세대부로 좀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한 10초만 더. 온통 오늘 선생님들께서 부정적 전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민들이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미래를 전망할 때 부정적 전망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입니다. 왜?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근데 잘못된 전망이 문제예요. 잘못된 전망은 뭐냐면, 이거는 정해진 미래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미래 연구는 저는 잘못된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 전망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으나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신 거,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적절하고 꼭 새겨서 더 토론을 해야 될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